세계는 지금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IS가 중동을 피로 물들이던 그 시기, 한국은 단 한 건의 테러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정원은 수십 명의 IS 연계자들을 비공개로 추방하거나 입국조차 막았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테러 조직마저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줄은. 국경 너머에서 시작된 극단주의의 칼날은 단 한 발자국도 이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클릭이 대한민국의 방패가 됩니다. 저는 이안 헤이든입니다. 56세, 전직 CIA 대테러 전문가죠. 지금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온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진 말이에요. 헤이든 씨, 한국의 대형 조선소에서 중동계 인물들이 위장 취업 중이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미국 대사관 직원의 목소리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정보부 생활 20년 동안 한국에 관심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한국이요? 거긴 그냥 중국의 작은 버전 아닌가요? 제 목소리에는 의도치 않게 무시하는 듯한 톤이 묻어났습니다. 대형 조선소라 테러 위험이 있다고 보시나요? 전 묻습니다.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나라, 북한과 대치 중인 나라, 삼성과 현대가 있는 나라 정도. 사실 저에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 어딘가의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임무는 임무였죠. 다음 날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뉴욕에서 서울까지 16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관한 자료를 읽어보았지만 여전히 별 흥미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엔 여전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었어요. 역시 중국의 작은 버전이겠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웠어요. 공항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런 감정을 지웠죠.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미국 대사관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헤이든 씨, 환영합니다. 이제 곧 위장 신분으로 조선소에 취업하게 될 겁니다. 위장 신분이요? 서류는 준비됐나요? 모두 완벽합니다. 당신은 조선기술 자문관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외국인 전문가라 현장에서 의심받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죠. 제임스 윌슨, 미국인 조선기술 컨설턴트, 5년, 경력, 그럴듯한 위장이었습니다. 첩보에 의하면 중동계 인물들이 위장 취업 중이라고요. 어느 나라 출신인지 특정됐나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대부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출신으로 추정됩니다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임무는 오랜만이었어요. 퇴직 후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진 저에게 현장 잠입은 약간의 긴장감을 주었죠. 그래도 20년 넘게 해온 일이니 몸이 기억하겠죠. 조선소는 어디 있습니까? 거제도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4시간 거리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제도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빽빽한 도시와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산맥,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나라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임무를 완수하고 빨리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죠.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거대한 바다와 그 앞에 우뚝 솟은 대형 조선소였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거대한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들. 그 규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여기가 내가 일할 곳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조선소 입구에서 저는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긴장됐지만 위장은 완벽했어요. 보안 담당자는 제 서류를 확인하고는 별다른 의심 없이 통과시켰죠. 윌슨 씨,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기숙사에서 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한국의 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선소 작업장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어둑한 시간이었지만 작업장은 이미 활기찼어요.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무언가에 쫓기듯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쪽입니다. 윌슨 씨,
안내원이 저를 작업장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어요. 거대한 강철 구조물,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용접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작업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첫날은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일은 현장 안전 점검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공장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 완벽한 구실이 되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저는 작업자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은 말없이 빠르게 식사를 마쳤고, 심지어 일부는 도시락을 작업장으로 가져가 일하면서 먹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옆자리의 작업자에게 물었어요. 15년이요. 짧은 대답과 함께 그는 다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보통 12시간, 바쁠 땐 16시간도 합니다.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16시간?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동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갑자기 공장 전체에 비상벨이 울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 일했어요. 비상벨인데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훈련입니다. 매주 있어요. 옆에 있던 작업자가 무덤덤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이건 분명 훈련이 아니었어요. 제 경험상 비상벨 소리는 분명 실제 상황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결국 10분 후 벨소리가 멈추고 관리자가 나타났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였습니다. 이미 조치 완료했으니 계속 작업하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가스 누출이라니,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아무도 대피하지 않다니.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 제 관찰 내용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비상벨이 울려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음. 12시간 이상 노동에도 불평 없음. 이상 징후 다수 발견. 기숙사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4인실 방에서 작업자들은 마치 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루의 고된 노동으로 완전히 지친 듯했어요. 통신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무선 신호는 약했고 전화 통화도 쉽지 않았죠. 이건 정상이 아니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작업자들은 마치 로봇처럼 일했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도 빠르게 끝내고 곧바로 작업으로 복귀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어요. 대부분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보였지만 일부는 중동계로 추정되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묵묵히 일했어요. 어느 날 제가 현장을 순찰하던 중 작업자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른 작업자들이 재빨리 달려와 그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괜찮습니까? 과로입니다. 3일 연속 야간 작업했거든요. 조금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과로라고요? 그냥 넘어가는 문제인가요? 저는 점점 더 이 공장의 분위기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기숙사 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긴 감정도 없고 반응도 없어. 이래서 테러가 가능하겠군. 이 공장은 완벽한 테러 대상이었습니다. 경계심 없는 작업자들, 비상 상황에도 반응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외부와 단절된 환경. 중동계 테러리스트들이 이곳을 노린다면 너무나 쉬운 타깃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감각한 환경에서 테러리스트들은 어떻게 활동할까? 이들도 같은 노동 환경에 노출된다면 과연 테러 계획을 실행할 체력이 남아있을까요? 이 모든 의문을 안고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찾아내는 일이었죠. 특히 중동계 인물들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한 지 2주째 저는 한 남자에게 주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보이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다른 작업자들과 달리 자주 자리를 비웠고 화장실에서 몰래 통화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를 타겟 A로 지정하고 감시를 시작했어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는 주로 야간 근무를 했고 휴식 시간에 항상 혼자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죠. 어느 날 저는 그의 뒤를 밟아 화장실까지 따라갔습니다. 문 밖에서 그의 통화 내용을 엿들으려 했어요. 말소리는 들렸지만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죠. 아마도 파슈투어나 다리어일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언어들이죠. 뭔가 수상해. 저는 그날 저녁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그를 관찰했어요. 그는 용접 부서에서 일했는데
특별히 선박의 연료 탱크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라면 가장 위험한 부분을 노릴 텐데 연료 탱크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었죠. 저는 그의 작업을 면밀히 관찰했지만 특별히 의심스러운 행동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작업자들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어요. 다만 자주 휴식을 취하고 그때마다 몰래 통화를 시도했죠. 3일째 되는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타겟 A가 작업 중에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쓰러진 거예요. 주변 작업자들이 재빨리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의무실로 데려가 누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의무실에서는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지역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만약 그가 테러리스트라면 외부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남자가 타겟 A를 업고 구급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 60대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조선소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반장이라고 쓰인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죠? 옆에 있던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정기훈 반장님이십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가장 오래 일하신 분이에요. 제가 지켜보는 동안 정기훈 반장은 구급차에 함께 타더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반장이 직접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걸까요? 저는 택시를 잡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지역 병원에 도착해보니 정기훈 반장은 이미 접수대에서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뭐 하는 건가요? 병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분이 환자 병원비를 내고 계세요. 자기 사비로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장이 외국인 노동자의 병원비를 사비로 낸다고요? 더구나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병원비를요. 왜 그러시는 거죠? 제가 직접 정기훈 반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도와야죠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정기훈 반장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정기훈 반장은 타겟 A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와 간단히 대화를 나눈 후 병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기훈 반장의 행동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만약 타겟 A가 정말 테러리스트라면 정기훈 반장은 위험을 모르고 그를 돕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조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타겟 A도 계속 관찰하겠지만 이제 정기훈 반장도 조사 대상에 추가했어요. 그의 정체와 행동 이유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국 대사관에 연락해 정기훈 반장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조선소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으로부터 정기훈에 관한 파일을 받기까지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기훈 반장을 계속 관찰했어요. 그는 매일 가장 먼저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로 혼자 일했고 특별히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마침내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기숙사방에서 손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기훈 63세, 조선소 반장, 전직 특전사 출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 1983년 아웅산 묘소 테러 생존자. 아웅산 테러라니, 제가 CIA에서 역사적 테러 사건 중 하나였어요. 1983년 10월 9일 북한 공작원들이 범하연 미얀마를 방문 중이던 한국 정부 대표단을 폭탄으로 공격한 사건이었습니다. 17명의 한국인이 사망했고 정기훈은 그 생존자 중 한 명이었군요. 파일에는 놀라운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비공개 보고서였어요. 정기훈은 공장 내 보안 관찰자로 비공식 활동 중 위장 침투 요원들의 실체를 먼저 파악하고 감시함.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훈 반장은 저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는 한국 정부의 비공식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프가니스탄 출신 노동자가 병원에 실려간 것도 그를 감시하던 중에 벌어진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을까요? 제 머릿속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기훈 반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했어요. 그는 공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작업자들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구역에 자주 나타났죠. 그는 마치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존재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듯했어요. 저는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주로 통신 장비가 있는 구역, 연료 탱크, 전기 시스템 부근을 집중적으로 살폈어요. 테러에 취약한 지점들이었죠. 점심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정기훈 반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반장님, 제임스 윌슨입니다. 기술 자문으로 왔습니다. 정기훈 반장은 묵묵히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윌슨 씨.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30년이 넘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어요. 놀랍네요.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보셨겠군요. 그렇죠. 정기훈 반장은 웃음기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그의 말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걸 많이 봤다는 말은 분명 저와 같은 외부인 혹은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관찰해왔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정기훈 반장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나를 알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이 깨달음은 저를 당혹스럽게 했어요. 제가 감시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정기훈 반장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고요함 뒤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허술한 나라가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는 나라였다는 거요. 이 깨달음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나라를 오판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미국 대사관에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정기훈 반장과 아웅산 테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출신 노동자에 대한 정보도 요청했어요. 응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정기훈은 우리의 협력자입니다. 그의 판단을 신뢰하세요. 이 메시지는 더 많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정기훈 반장이 미국과도 협력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는 이중 스파이인가?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관리자가 저를 불렀어요. 윌슨 씨, 오늘 밤 야간 경비 근무를 서주실 수 있을까요? 인원이 부족해서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간에 공장을 살펴볼 기회였죠. 물론이죠.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10시부터입니다. 정 반장님과 함께 근무하시게 될 겁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기훈과 단둘이 야간 근무라니.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가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일까요? 밤 10시, 저는 경비실에 도착했습니다. 정기훈 반장은 이미 와서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지 않으셨군요. 윌슨 씨. 네, 시간 약속은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함께 공장 내부를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공장은 낮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기계들의 그림자가 으스스하게 드리워져 있었죠. 한참을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정기훈 반장은 말이 없었고 저도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적응하기 힘드시죠? 네, 조금요. 작업 환경이 미국과는 많이 다르네요. 정기훈 반장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상하게 따뜻함과 냉정함이 공존했어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제 정체를요.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쉽게 들어왔더군요. 정기훈 반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선소 보안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을 체포하거나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정기훈 반장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테러,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를 따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위장은 무의미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테러 위협이 있는 건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확인해 볼 가치는 있잖아요. 우리는 조선소의 핵심 시설들을 지나갔습니다. 연료 탱크, 전기 시스템, 통신 장비실, 모든 곳이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었어요.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은요? 그는 테러리스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기훈 반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일자리를 찾아온 불법 체류자입니다. 테러와는 관계없어요. 그저 가족에게 돈을 보내려고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그를 병원에 데려가셨나요?
불법 체류자를 도우면 문제가 될 텐데요. 정기훈 반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누구든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적 지위가 무엇이든 그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현실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장을 순찰했습니다. 어느 순간 정기훈 반장이 갑자기 말했어요. 근데 여긴 무너뜨리려면 너무 오래 일해야 합니다. 여긴 이미 지옥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테러조차 쉽지 않다는 거죠. 테러리스트들도 이 고된 노동 환경에서는 체력적으로 지치고 말 거라는 거였어요. 이곳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가요? 비상벨이 울려도 신경 쓰지 않고 12시간 넘게 일해도 불평하지 않고요. 정기훈 반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역사와 관련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침략과 전쟁을 겪었어요. 생존하기 위해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전쟁 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요. 그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럼 당신은 왜 여기서 일하시나요? 전직 특전사이고 아웅산 테러 생존자라고 들었습니다. 더 좋은 자리도 있었을 텐데요. 정기훈 반장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어요. 이곳이 내 자리입니다.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내 임무죠. 그 말을 끝으로 정기훈 반장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순찰을 말없이 마쳤어요. 야간 근무가 끝날 무렵 저는 정기훈 반장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장님은 테러가 여기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성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이곳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이 나라는 테러범조차 탈진하게 만드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기훈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기도 전에 무시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은 휴일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아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제 아들 마이클은 2년 전부터 한국에서 스타트업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한국에 산다는 이유로 이번 임무를 자원했던 거죠. 서울행 기차에 오르며 저는 정기훈 반장과의 대화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역사와 생존력에 대한 그의 설명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마이클이 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전형적인 미국인 청년이었지만 한국에서 지내며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차분해졌고 예의 바른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죠.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마이클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한국 전통 주점으로 향했어요. 마이클이 추천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듯했어요. 여기 분위기 어때요? 정말 좋은 곳이죠?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그렇구나. 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 마이클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좋습니다. 한국인들은 처음엔 차갑게 느껴지지만 일단 관계가 형성되면 정말 따뜻해요. 우리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조선소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임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생략했지만 한국인들의 일하는 방식과 태도에 대한 제 관찰을 공유했죠.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 비상벨이 울려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일하더라. 12시간이 넘는 노동에도 불평 없이.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참는 법을 알아요. 하지만 그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죠. 술이 몇 잔 더 들어가자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사업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무시한 이 나라에서 난 존중받았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한국을 무시했다고? 네, 기억나시잖아요. 제가 한국으로 사업하러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중국도 아니고 한국은 뭐하러 가느냐고 하셨죠. 아버지는 항상 한국을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 여기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마이클이 2년 전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저는 정말 그렇게 말했었죠. 당시에는 한국이 미국인이 사업하기에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난 실력으로 평가받고 결과로 살아갑니다. 이 나라는 정말 공정해요.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마이클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자신은 미국이라는 체계 속에서만 정의를 외쳤지만 이 나라는 싸우지 않고도 버텨낸 정의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곳 사람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요.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하게요. 그들은 생존의 달인들이에요. 마이클의 설명은 정기훈 반장의 말과 묘하게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인내심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술자리가 깊어지며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이곳에서 행복하다니 기쁘구나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도 여기 좀 더 머물러 보세요.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마이클의 아파트에서 묵으며 저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임무를 위해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저를 서울 시내 투어에 데려갔습니다. 역사적인 궁궐부터 현대적인 강남까지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어요. 이 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들은 항상 배우고 적응하고 발전해왔어요. 저는 마이클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한국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 나라를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말은 정기훈 반장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우연이 주는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마이클과 헤어지기 전 그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다음에 오실 때는 임무가 아니라 진짜 여행으로 오세요.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요. 거제도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아들과의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정기훈 반장과의 대화도요. 두 사람 모두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을 깨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임무를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죠.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강하고 깊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충분한 정보를 모았다고 판단했어요. 더 이상의 테러 위협은 없었고 의심스러운 외국인들도 단지 일자리를 찾아온 노동자들에 불과했죠. 마지막 날,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 정기훈 반장을 한 번 더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공장에서 그를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그는 작업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반장님, 이제 저는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기훈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무를 마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는 살짝 웃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뭘 가르쳐 드렸다고요? 한국에 대해서요.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깊이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정기훈 반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보고서는 어떻게 쓰실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쓸 겁니다. 대한민국은 테러가 불가능한 나라라고요. 그의 표정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 이유가 있어요. 비상벨에 반응하지 않는 인내심, 일상 자체가 생존 게임인 환경, 잠입하면 탈진하게 만드는 노동 강도, 당신 같은 내부 감시자들의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대부분이 위기 대응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정기훈 반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감사합니다. 헤이든 씨.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공장을 떠났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제목은 단호했어요. 대한민국은 테러가 불가능한 나라다. 보고서의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제가 방문한 어떤 나라와도 다릅니다. 그들의 강인함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의 일상 자체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테러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어서 저는 제가 관찰한 한국의 특징들을 상세히 기술했어요. 첫째, 한국인들은 비상벨이 울려도 반응하지 않는 놀라운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위기 상황에 둔감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항상 위기의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비상은 일상의 일부입니다. 둘째,
한국인들의 일상 자체가 생존 게임입니다. 12시간이 넘는 노동, 극심한 경쟁,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그들은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테러리스트들도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한국에 잠입하면 현지 작업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침투 요원들은 탈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찰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노동자 역시 단 몇 주 만에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넷째, 정기훈 같은 내부 감시자들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항상 주변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군사 훈련을 받은 경험자들로 위협을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 국민 대부분이 사실상 위기 대응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 경제 위기, 자연재해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회복력은 어떤 테러, 위협에도 강한 방어벽이 됩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개인적인 소감도 추가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나라를 단지 중국의 작은 버전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들의 강인함은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의 일상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버티는 법을 알고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힘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번 임무는 테러 위협을 조사하는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한 나라와 그 국민들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임무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에서였어요. 정기훈 반장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죠. 서울에서 거제도까지의 여정은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산과 들, 빽빽한 도시들, 모두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거제도에 도착해 조선소로 향했어요. 정기훈 반장이 아직 그곳에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찾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소 정문에서 저는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장 신분이 아니라 그저 이안 헤이든으로서 방문한 거죠. 정기훈 반장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살짝 놀란 듯 했어요. 헤이든 씨, 다시 오셨군요. 네, 개인적인 방문입니다. 제대로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정기훈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곧 시작됩니다. 같이 식사하실래요? 우리는 조용한 구내식당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봤을 때처럼 정기훈 반장은 여전히 차분하고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고서는 잘 제출하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썼어요. 한국은 테러가 불가능한 나라라고요. 정기훈 반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이 나라의 강인함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반장님은 왜 그날 저를 데리고 야간 순찰을 하셨나요? 제 정체를 아셨으면서요. 정기훈 반장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CIA 요원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기훈 반장이 단순한 국가 요원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임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전직 CIA 요원이었던 이안 헤이드는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대신 조용히 움직이는 정기훈 반장과 매일을 전쟁처럼 살아가는 평범한 한국인들 앞에서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테러가 불가능한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지키는 이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누구도 한국을 얕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감동휴게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